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배가 비었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비었다는 건 공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랑 액체랑 섞였을 때 나는 거고, 이게 원리가 우리가 빨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빨대를 꽂고 먹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거의 다 먹어가면 빨대 액체랑 공기랑 섞이면서 소리 나는데 그 원리랑 같은 거라고 제가 네,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위가 음식이 없을 때는 많이 수축하는데 찾아보니까 200cc 정도 부피는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음식물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기체로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200cc짜리 용기가 비어 있는 게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그 크기에 맞는 소리가 증폭되거든요. 공명 효과로.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이 질문 듣고 생각난 거는 아이들은 위가 작잖아요. 네. 그럼 아기들의 꼬르륵 소리는 음이 더 높을까? 공간 자체가 작으니까. 네. 그 덩치가 크신 분들은 더 낮은 음. 그렇게 물잔으로 이렇게 네, 그거처럼. 연주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명 진동수 때문에 꼬르륵 소리가 듣는 거라면, 그럼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이들 꼬르륵 소리는 음이 더 높을까? 근데 다 모르겠어요. 소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요? 왜냐면 이제 유독 더 많이 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꼬르륵 소리가.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거의 하루 종일 나요. 그래서 소화를 너무 빨리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위가 계속 비어서. 그래 계속 비워서. 근데 이게 꼬르륵 소리가 바깥쪽으로 들릴 정도의 꼬르륵 소리는 심하게 배고플 땐 하지만, 사실은 배에다가 귀를 대고 듣고 있으면 작은 소리는 계속 나긴 해요. 난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그래요? 재밌겠네, 그 소리 듣는 거. 장에서도 소리 계속 나잖아요. 장에서도 위 나죠. 말고도. 그렇겠죠.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공기 좀 덜 집어넣고 뭐 음식물 채우셔야 꼬르륵 소리 덜 난다. 그럼 그 공기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으면 꼬르륵 소리는 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숨 들이마신다고 위까지 막 공기가 막 찾아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음식 중에 공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먹으면 더 안에서 공기가 막 여기저기 움직일 테니까 꼬르륵 소리가 좀 더 자주 나지 않을까?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탄산음료. 그렇지, 탄산음료. 탄산음료 그죠. 그러네. 그렇죠. 나오죠. 트루민이 나오죠. 그러네. 탄산음료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이 드시면 꼬르륵 소리 더 많이 들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꼬르륵 소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품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대한 교수님 하품까지만 가겠습니다. 이게 또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미쳐버리겠네. 자, 하품을 하면 왜 그 하품은 전염이 되는가? 이거는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같은 데서 하품 갑자기 하지라고 했을 때, 뭐 산소 농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해, 맞아. 이산화탄소 높으니까 네. 똑같은 환경 조건이니까 같이 그냥 하품을 하는구나라고 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실험적 증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산소 농도와 무관하다? 산소 농도랑 이산화탄소 농도를 바뀌어도 하품의 빈도 변화가 별로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 하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유력한 가설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산소 농도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는 뇌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뇌 온도? 네, 그래서 브레인 쿨링 유력한 가설 중 하나고요. 그래요? 네. 뇌가 좀 무리했다, 야 좀 뇌 좀 쉬자 이럴 때 뇌가 약간은 좀 과부하 걸려서 좀 뜨겁다. 왜냐면 여기 컴퓨터도 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팬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맞네. 겨울에 추워서 이 떨 때는 하품 안 하잖아요. 이게 거꾸로잖아. 이 떠는 걸 온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 하품의 온도를 내리기 위한 거면 추우면 하품을 잘 안 해야 되네. 오히려 반대로 더우면 하품이 잘 안 나온다고 알려졌어요. 더우면? 왜냐하면 더우면 팬을 돌렸을 때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리로. 체온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온이 더우면. 기온이 예. 바깥이. 하품을 한다고 그 뇌 온도가 유의미하게 왜냐면 하품할 때 진짜 온 구멍을 다 열고 팬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공냉식. 네, 여기에 공기가 코랑 여기 상기도 쪽으로 다 들어가서 뇌 가까운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면 약간은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가설이 있고. 네, 중요한 가설이고, 근데 이것만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뇌 온도라고 하는 건 다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전염이 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품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 신호로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가설도 굉장히 유력해요. 사회적이라고요? 네, 하품하시잖아요. 이게 하품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하품이 나와. 하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 능력과 하품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저도 있어요. 지금 하품 얘기 계속 하니까 하품 나오려고 해서 참고 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울 뉴런이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활성화되고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할 때도 활성화되는 그 뉴런들을 거울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네. 하품을 할 때 그런 거울 뉴런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전 공감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개가 주인의 하품을 따라해요? 따라한대요. 개도 거울 유런이 있어요? 개는 있죠. 그게 사실 꽤 고차적인 능력이거든요. 모방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가 인간의 하품을 하품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리 지르는 걸로 이럴 수도 있고, 하품하느라고 입을 쩍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개는 구분을 해서 주인님 하품하시는구나, 나도 하품 짝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런 보고도 있고, 또 친한 사이들끼리 하품이 더 전염이 잘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면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친해요. 친밀도를
그걸 하품으로 측정할 수 있겠다. 자, 이건 어려운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우리가 이게 공감 능력이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 있으면 더 공감이 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더 공감이 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 회로랑 하품 회로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로서 이 친밀도와 하품 전염도의 비례 관계에 대한 그런 보고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하품을 보고 내가 따라하는 게 맞다면 그 실험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뭐 헤드폰과 눈 가리개를 해놓고 이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지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이건 뭔가 대기 환경이나 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걸 거고 만약에 눈 한 대랑 헤드폰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는데 혹은 내가 뒤통수만 보고도 만약에 따라한다면 공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실험을 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TV를 가져와요. 그렇죠. TV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정프로님 앉혀놓고 여기 하품을 저희 김범준 교수님 하품하는 거 보여주고 제가 하품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품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 한 번도 같이 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품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하품을 실제로 하는지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정프로님 마음속에 친밀도가 다 나온 거죠. 이제 100번 했을 때 하품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제가 이미 그 실험을 사실 조금 전에 비밀리에 했습니다. 제가 하품했잖아요. 제가 봤죠, 네 분을. 김백민 교수님만 하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정프로를 상당히 좀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고백 하나 해도 되나요? MC님 하품하시기 전에 사실 제가 먼저 하품했었거든요. 이렇게 간 거구나. 아, 그러면 이제 짝사랑 이렇게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공감, 교수님은 저를 공감.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두 분은 안 하신 거 맞죠? 저 근데 궁금한 게 하품이 전염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아직 하품을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로 뇌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염이 됐다는 건 사실 나는 지금 뇌를 시킬 필요가 없는데도 필요는 없지만 하는 게 하품이 전염됐다는 거의 정의인가요? 하품을 누군가 하는 걸 보면 하품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염인데 제가 봤을 때 우주먼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하품이 만약에 그런 공감과 관련된 사회적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기능이 있지? 글쎄 말이야. 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진화적 적응이라고 한다면 하품을 잘 전염을 당한 개체가 하품을 무시한 개체보다 더 잘 뭔가 이점이 있어야 돼. 살아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졸릴 때 하품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품을 하고 나면 약간 개운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하자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졸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과 하품을 하고 나면 자 각성.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촬영 너무 오래 해서 졸린데 누군가 하품을 해요. 하품이 쫙 전염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약간 도움이 될 여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들이 늘어져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우두머리 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그게 전염돼서 으아 하면 애들이 늘어져 있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환경 이렇게 깬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사자가 가자 하면 이제 짜르륵 따라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도태될 수 있는 거죠. 예. 혹은 하품을 한다는 게 우리가 안전한 상태야라고 하는 걸 시그널을 보내주는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졸리다는 거는 아까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품을 했고 하품이 전염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안전한 상황이 있다는 걸 서로 소통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가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적응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